네, 안녕하세요.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그 콘크리트 일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 오늘 요 콘크리트 일반은 여러분께서 공부하면서 한 번씩 보실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얘기했던 것들이고 또 요거는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음, 핵심적인 거 한 번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추후에 교재로 다시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에 또 중요한 거를 이렇게 체크하면 되니까 참고용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일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니까는 요건 제가 교재로 만든 자료니까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멘트 종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돼. 이게 이제 시공기술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였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멘트 종류는 보통 뭐 중용열, 조강, 저열, 뭐 내항성 있고 혼합 시멘트 있고 혼합 시멘트라는 건 이제 고루하고 실리카 그다음에 프라이 애쉬 시멘트가 있는 거고요. 예. 특수한 거는 이제 팽창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서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천천히 이제 강의는 큰 것만 잡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께서 추후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의를 생각하시면서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요게 이제 시멘트 재료에 대한 배합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시멘트의 수화열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다 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요게 이제 같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화 생산물이 있고 수산화 칼슘이 있고 수산화 칼슘은 강도를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의미고 에틸린가이트는 이렇게 팽창되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화열의 장단점이 이렇게 있고 또 수화열의 저감 대책 뭐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화 반응식과 메커니즘을 이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 골재의 함수 상태. 요 함수 상태도 중요하죠. 그래서 요 함수 상태에 대한 공학적 의미까지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다리 수량과의 관계. 굵은 골재가 많이 들어가면 좀 경제적이죠. 예, 경제적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강도가 증가됩니다. 예, 그리고 굵은 골재가 많이 들어가면은 어, 이 거칠어진다고 그래야죠. 그래서 거칠어지고 재료 분리가 좀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하여간 장골재하고 시멘트 양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이긴 하죠. 예, 그래서 근데 너무 또 많이 들어가면 거칠어지고 골재 분리, 저 재료 분리 같은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25mm를 좀 많이 쓰죠. 그리고 조금 메스한 덩치가 큰 거는 한 40mm까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골재 재료에 대한 배합 메커니즘 이해와 현장 적용 요거 뭐 말씀을 저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이애쉬 우리 그 굴뚝에서 나오는 재란 말이에요. 재를 콘크리트에 이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라이애쉬, 고로 시멘트 뭐 이래서 바로 그 우리 그 시멘트의 그 탄산 칼슘 아니 우리 그 산화칼슘 산화칼슘 이 산화칼슘 이거는 수화열 우리가 그 시멘 물하고 반응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이거 대신 이제 뭐 실리카 실리카 계통을 넣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강도가 발현되지 않지만 천천히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졸란이라는 그런 잠재적 수경성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굳어져 가지고선 더 강도를 발휘하는 거 그래서 수화열도 적은 거 이걸 우리는
저기 뭐 수경성 그 잠재적 수경성도 장기 강도의 발현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포졸란 반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애시라든지 고로시멘트 뭐또 포졸란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굳지 않은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한 거하고 이걸 천천히 주의해서 천천히 그 정독해서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에이제 콘크리트, 에이제는 딱 생각하는 게 우리가 워커빌리티하고 그 다음에 내 동행성, 내 동해성, 네, 동해성하고 워커빌리티 이렇게 우리가 작업 편의성이죠. 예, 작업 편의성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연행 공기라 그러죠. 연행 공기. 갇힌 공기가 아니라 연행 공기입니다. 연행. 예. 그러니까 이게 갇힌 공기라고 그러면은 공기가 여기 이렇게 갇혀 있어서 이게 두부처럼 숭숭숭 돼서 이게 강도가 약해지지만은 연행 공기는 아주 이 사이에 이 계면 활성제처럼 돼 가지고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좀 사이에 그 이 일입자하고의 어떤 정기적 성질 이런 반력 반력으로 우리가 저기 이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 작업하기 편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이 공기가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그 동절기 때 좀 팽창하는 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내동해성이 있다. 이거하고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강도가 약해지겠죠. 아무래도 저기 이 연행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이제 공기량에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제 사용 시 주의사항 이런 거는 현장에서 나름대로 좀 주의할 사항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에이제가 그 동결 융해 방지의 메커니즘 제가 그 극한 지역에서 어 뭐야 그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지 비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호나 재료라는 것은 그 5% 이상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 양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지요. 이 호나제는 5% 이하, 호나제는 5%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호나제입니다. 그래 프라이애시는 우리 보통 뭐 한 15, 15% 정도 시멘트 양에 뭐 한 그 정도까지도 사용합니다. 10에서 20 사이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꽤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시멘트 양의 10에서 20% 정도면은 그리고 고루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50%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양을 확 줄이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루 같은 거 어떻게 보면 폐기물일 수도 있는데 산업 폐기물을 또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근데 고루를 사용하면 수화 반응이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그 양을 줄여야 됩니다. 예. 수화 반응 그리고 매시브한 콘크리트에서는 수화 반응이 적기 때문에 이런 고루 시멘트를 많이 넣는 것이 좋겠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이제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혼화제죠. 예. 감수제라는 건 물을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넣는 그 혼화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 감수제가 결국에는 에이제하고 같은 얘기예요. 비슷합니다. 예. 고성능 감수제, 유동화제는 우리가
작업하기 편리하게 잘 이렇게 쏟아붓기 편하게 하는 것을 유동화제라고 합니다. 극결제는 쇼크리트의 치기에서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리 붓기 위해서 빨리 여처럼 좀 이렇게 찐덕찐덕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붓기 위해서 쇼크리트 같은데 극결제를 타설하죠. 아니면은 뭐 도로 복구하는 거 그때 극결제를 해서 급하게 빨리 굳게 하죠. 예, 초속경 극결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바로 뭐 포장하고서 한 2시간이라든지 뭐 이 정도면은 도로를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설계 기준 강도와 배합 강도 요거 이제 물술국 뭐 잔단 시연 뭐 이러면서 제가 그 앞자를 얘기를 했지요. 요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배합 저기 우리 배합할 적에 어떤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는 어떻게 정하느냐, 그리고 물시멘트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골제율을 어떻게 했느냐, 단위 수량을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게 이제 물슬국 잔단 시연에서 물시멘트, 슬럼프, 굵은 골재, 장골재율, 뭐 단위 수량, 시험 배합, 현장 배합 이런 수준으로 배합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됐고요. 배합 설계가 전반적으로 이 내용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것만 좀 확실하게 아시면은 이 과목이죠. 1과목인가요? 예. 예, 1과목의 그 배합 설계 같은 경우에 하나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차트가 요 배합 강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래서 배합 강도는 이게 설계 강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뭐 편차가 있으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설계하는 것보다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조금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좀 우리가 그 더 편차를 만큼 더 줘야지 되는 건데 그게 100분의 1 또 100분의 1 이하로 될 확률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절차는 요 물시멘트, 최대골재 요게 이제 2차 실기 때도 요거에 맞춰서 단위 수량이라든지 굵은 골재량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참조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장 배합식 고려사항 요것도 2차 실기 문제라든지 여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요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마찬가지입니다. 실기 필답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험 이거 이제 2과목에서 시험 같은 거죠. 그래서 워커빌리티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면 WC PPP 제가 그랬죠. 화장실에 가면 피프피 소리가 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워커빌리티, 뭐 여기 컨시스턴스, 플라스티시티, 그 다음에 피니셔빌리티, 그런 다음에 펌퍼빌리티, 마지막에는 펌퍼빌리티입니다. 그래서 펌프카로 이렇게 밀기 편한 거, 이 정도인데 결국에는 워커빌리티 얘기입니다. 작업성, 다 작업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이제 이 구비 조건이라든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품질 시험들을 이런 것들이 있다. 슬럼프 시험이라든지 그래서 요 지금 제가 만든 요게 물론 이제 시공기술사 자료로 만들었지만은 조금 더 깊게 여러분께서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슬럼프 시험은 요거 작업형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작업형에 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한번 좀 잘 보실 필요도 있어요. 참고용으로 괜찮은 자료입니다. 이 지금 제가 이렇게
첨부해 놨던 이 자료가 슬럼프 범위는 이런 것들이 있고 블리딩 시험도 어떻게 한다. 여기 있죠. 공기량 시험 이게 다 저기 나중에 작업형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봐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저 콘크리트 치기 전에 하는 시험들이에요. 블리딩 시험은 안 하지만 슬럼프하고 공기량 시험은 매 타설할 때마다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우리 이 저기 이 재료 이 콘크리트 기사를 따서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여러분께서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은 이런 그 콘크리트 하기 전에 이렇게 공기량 시험하고 슬럼프 시험 꼭 해야 되니까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거 주의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블리딩하고 이제 네이탄스에 대해서 얘긴데요. 뭐 제가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요걸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탄스는 블리딩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면은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면은 무거운 거는 밑에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이 물하고 같이 뜨는 거 이걸 블리딩이라 그러고 여기 떠서 생기는 약간 회색 하얀색의 어떤 이런 이물질 먼지 같은 이물질 이런 걸 네이탄스라 그래요. 그 네이탄스가 있으면은 다음에 여기 또 콘크리트 이어칠 적에 이게 어떤 비닐처럼 이렇게 역할을 해서 이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탄스는 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칠적에는 여기 좀 긁어내서 타설을 해야 됩니다. 네이탄스가 많이 생기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물을 적게 넣어야지 되겠죠. 이게 블리딩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안 좋으니까 물을 적게 넣게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물을 적게 들어가고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에이젤을 넣는다든지 감수제를 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이해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재료 분리는 콘크리트가 높은 데서 떨어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타설하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서 우리 펌프카로 여기서 갖다 내려 부면은 무거운 건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건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예, 이렇게 재료 분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 이제 이렇게 펌프카 밑에 이제 우리가 플렉시블한 이제 호수를 다는데 우리 뭐 자바라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런 호수를 다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휘어가지고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냈다 쏟아 부으면은 이게 높을수록 재료 분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꺾여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는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 분리가 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료 분리라는 거는 골재가 컸을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물시멘트가 많으면은 물시멘트가 콘크리트를 우리가 쳤을 적에 물시멘트가 많으면은 이게 빨리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되면은 이런 골재들이 잘 안 내려갈 텐데 이게 물론 저기 굉장히 곤죽처럼 되면은 잘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시멘트를 줄인다든지 결국에는 이런 것도 재료 분리도 물시멘트를 줄여야 되는 그걸로 귀결이 됩니다. 예. 한번 그리고 이게 너무 또 다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막 흔들려 가지고선 빨리 내려가고 또 가벼운 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이걸 다지지 않으면 여기 공극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 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또 이 우리가 바이브레다를 이렇게 넣었을 적에 바이브레다가 이렇게 넣어서 진동을 줄 적에 한 50cm 간격으로 뭐 한 50cm나 한 60cm, 70cm 간격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수직으로 하고 여기서
원래는 뭐 시방서에는 뭐 30초 뭐 얘기를 하는데 30초는 너무 긴 것 같고요. 하여간 여기서 여기 기포들이 싹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뽀글뽀글해지면은 바로 또 옮겨가고 이러면은 현장에서 맞게 시공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재료 분리에 주는 영양들,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참조로 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재료 분리가 나는 거 아까처럼 블리딩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물을 많이 줄여야 돼요. 물이 많이 들어가면 공극도 많이 생기는 거고, 그 잉여의 물은 결국에는 그 공극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강도도 나빠지고 이러니까 하여간 작업은 편하겠지만은 물은 적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물을 적게 사용하고 작업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행 공기를 넣는다. 에이제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열화작용은 이제 콘크리트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가 약해지는 거 그런 작용들이 뭐 어떤 것이 있느냐 알칼리 골재 반응이 있고 중성화도 얘기를 했죠. 우리 수산화칼슘에 있는 수산화칼슘에 있는 이거는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녹이 안 쓸지만은 여기에 이제 CO2 우리가 뭐 대기 중에 차량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라든지 우리 동식물이 호흡하는 어떤 그런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면 결국에는 이게 탄산칼슘이 되는 거잖아요. 탄산칼슘이 어떻게 됩니까? 이 탄산칼슘이 생기면서 물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저기 중성화가 돼서 이게 얘는 pH가 한 8, 9 정도 돼서 중성화가 돼서 무색이 돼요. 페노불탈란. 얘는 pH가 한 14 정도 돼 가지고선 얘는 강알칼리성을 해서 적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 이게 이제 이 탄산칼슘은 그 우리 석회석의 그 저거예요. 석회석 제의 대표적인 그 물질입니다. 그 탄산칼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불을 태우면은 여기다가 불을 가하면은 이 CO2가 날아가면서 얘가 산화칼슘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산화칼슘은 우리가 그 시멘트의 아주 고유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수화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이 되는 겁니다. 예. 이래서 이게 여러분께서 그 산화칼슘 이 산화칼슘하고 이렇게 수산화칼슘, 탄산칼슘으로 되는 거. 그래서 이 불을 떼 가지고선 이 나와 가지고선 우리 석회석에다가 불을 떼 가지고선 CH 산화칼슘이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물을 섞으면은 이게 수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70에서 한 100 정도의 열이 발생되는 거예요. 열이 발생되는데 이게 수화열이에요. 이걸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잡는 것이 핵심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 수화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아주 좋은 콘크리트가 했는데 얘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이 돼서 탄산칼슘이 되는 거 이렇게 탄산칼슘이 되는 걸 이걸 중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걸.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염에도 보시면 되고 동결융에도 이제 이게 굳은 다음에는 상관없는데 굳기 전에 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가 이게 콘크리트가 이 강도를 못 발휘해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동해를 입는다고 그러는데 동해하고 이제 동결융해하고는 조금 의미는 틀리지. 동결융해라는 거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걸 동결융해라고 그러고 하여간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에 한중 콘크리트 4도씨 이하에서 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우리가 수조도 좀 콘크리트한테 그 좀 양생이 좋은 양생 온도는 뭐 한 20도 내겠죠. 20도. 너무 더워버리면 한 15도에서 20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생하기 좋은 온도는. 근데 이것보다 더 4도 이하에서 치는 건 우리 한중 콘크리트라고 그러고 25도 이상 올라가고 30도 이상 올라가는 거는 서중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너무 또 더워지면은 또 빨리 굳고 너무 빨리 굳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15도 내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양생 때 좋은 거예요. 양생이라는 것은 이 콘크리트를 쳐놓고 우리가 얘가 잘 굳도록 해주는 걸 양생이라 그래요. 양생. 예. 양생이라는 건 그런 얘가 잘 굳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잘 굳도록 해주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우리가 피막재라든지 비닐 같은 거를 덮어서 이 증발된 블리딩이 올라온 블리딩이 바로 증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피막 양생제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너무 큰 덩어리라서 수화열이 너무 많으면은 여기다가 파이프 쿨링 물을 이렇게 우리 보일러의 그 방바닥에 이런 보일러 깔 때 보일러 저 구들장에 그 보일러 그 호수를 집어넣듯이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어서 식히는 거예요. 이런 양생을 한다든지 또 추운 날은 여기다가 우리가 뭐 저기 땔감이 아니라 이제 연료제가 있어요. 그 공업용 연료제 이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증기양생을 시키는 거예요. 증기양생을. 근데 이런 열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이런 콘크리트 표면에 닿으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기양생이 제일 좋다. 증기양생이 제일 좋다. 그러면은 강도도 세지고 빨리 양생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돈이 많이 하겠죠. 여기 구조물을 쳐놓고 여기 보일러로 해서 증기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요. 뭐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하려면은 고체 연료를 좀 해서 온도를 좀 해주고 여기에 충분하게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생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양생이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또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양생을 할 적에 주의할 것이 우리가 콘크리트를 쳐놓고 여기 밟으면 안 되겠죠.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놓고 여기 우리가 굳기 전에 밟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고속도로 같은데 잘 보면은 이렇게 쳐놨는데 뭐 아니면은 우리 그 저기 시골 그 도로 같은 거 쳐놓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농로를 콘크리트로 한 15cm나 20cm 이렇게 쳐놓으면은 여기 뭐 개들이 와가지고서 막 지나가서 발자국도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충격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동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가 뭐 이렇게 요동을 하게 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굳을 때까지 한 3에서 5일 정도는 여기 이렇게 항상 물을 뿌려주고 물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게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하고 또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을 양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균열 같은 게 있는데 균열도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이 있고 굳은 콘크리트에서 딱 이제 이게 다 굳은 다음에 발생하는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굳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건조하고 건조 수축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가 있다 그랬죠? 건조하고 치마균열, 치마균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건조균열은 이렇게 건조균열은 이렇게 저 블리딩하는 이 물이 증발 여기 햇빛이 나서 증발하는 양보다 이 증발량이 많게 되면은 여기 균열이 간다는 거. 이게 건조균열이고 그다음에 저기 소성 건조균열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치마균열은 우리가 블리딩 이 재료들이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가 치면은 내려가고 이렇게 물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철근이라든지 뭐 골재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서 가면서 이 위에가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거. 이걸 치마균열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굳은 다음에는 이제 뭐 저기 건조 수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성 수축균열이 있고 이게 이제 좀 전에 얘기하는 이 블리딩보다 증발량이 많을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치마균열이라는 게 있고 자 굳은 콘크리트에서 균열은 어떤 것들이 건조 수축균열이 있고 온도균열도 있고 그 다음에 철근에 의해서 부식하는 것도 있고 철근 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었는데 철근이 있었는데 얘가 중성화가 돼서 여기 이제 공기하고 접하고 물하고 접하면 얘가 팽창이 돼요. 이렇게 팽창이 돼서 이 힘을 받게 되는데 우리 피복 쪽으로 피복이라는 거는 이 철근을 덮고 있는 두께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콘크리트에 이 공기하고 접하는 철근의 외측면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를 우리가 이제 그 피복이라 그래. 피복, 철근 피복. 그래서 피복.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용어에 대해서 조금씩 한 번씩 더 설명하면서 시간이 가는데 뭐 이 양생이라든지 이런 거 피복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초보자라고 제가 판단을 하셔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지금 맨날 피복 하는데 저게 뭔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 용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지만은 또 아예 제가 이 강의의 목적은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여사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전공자들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드리고 제가 빠뜨리는 용어를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면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자격증 공부는 용어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용어. 그래서 이 용어만 이해를 하시면은 한 그 용어를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외워버리면은 기억도 안 나고 또 저기 이해도 잘 안 가는데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상당히 그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 막 그런데 이런 어떤 용어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그걸 참조로 하셔서 책을 보시면은 더 수월할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걸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콘크리트 균열 조사. 요거는 우리 저기 4교시에 그 유지보수에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비파괴 시험이 비파괴라는 것은
파괴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압축 강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압축 강도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얘가 파괴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나니까 얘를 못 쓰잖아요. 구조물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뭐 여기 슈미트 함마라든지 대표적인 게 슈미트 함마 같은 거를 여기 타격을 해가지고서 이 강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뭘 묻어놓고 인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파괴 시험, 파괴하지 않고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균열 보수 방법이 있고, 이 표면 처리라든지 덧씌우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뭐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 균열이 뭐 이렇게 가 있다 이렇게 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다시 무슨 몰탈이라든지 에포시 같은 걸로 이렇게 표면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에포시 같은 거는 주입이 되겠죠. 이 균열을 따라서 주입을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여기다가 무슨 표면에 무슨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야. 이걸 표면 처리라고 하는 거고, 덧씌우기라는 것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게 너무 저기 단면이 약해졌다 그러면은 이만큼 또 콘크리트를 다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좀 앵커 같은 거 우리가 좀 이렇게 박아놓고 철근을 하지. 그래서 단면을 좀 확대시키는 걸 이걸 덧씌우기라 그래요. 단면 확대라고도 하고 덧씌우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공법들이 있으니까 있고,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여기가 공극이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 여기다가 호수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우리가 몰타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처럼 생긴 시멘트하고 뭐 골재는 거의 못 들어가지요. 시멘트하고 물이라든지 아니면 장골재, 모래 같은 걸 좀 섞어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선 집어넣는 거예요. 뭐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플러스 약품도 들어가요. 약품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것을 집어넣는 거, 이렇게 완전히 그냥 물처럼 흩어진 물처럼 아주 그 저거 한 것을 우리는 몰탈이라 그래요. 몰탈은 굵은 골재가 안 들어가는 거를 몰탈이라 그래요. 굵은 골재가 안 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 폴리머 같은 이런 화학 재료 같은 것들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압축 강도 시험. 우리가 압축 강도도 현장에서는 많이 시험을 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거 따셔가지고 시험실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하면은 압축 시험, 이거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꼭 공기량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슬럼프 시험도 하고, 물론 이제 우리 배합 강도 같은 거는 그 사전에 가서 하지만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몰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렇게 한 30cm나든지 20cm 정도 되는 요런 원주의 요런 한 20cm 정도나 30cm 되는 요거고, 요것도 한 지름이 한 10cm에서 한 15cm 정도 되는 요런 거에다가 콘크리트를 요거 3단으로 쳐가지고서 요 몰드를 요렇게 성형을 해요. 콘크리트 여기 타설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구조물을 타설하기 전에 먼저 해서 얘를 여기다가 놨다가 수조에 들어와서 저기 양생을 시킨 다음에 얘를 깨는 거예요. 얘를 압축 강도 시험을 하기 위해서 깨는 거. 얘를 몰드라 그래요. 몰드. 그래서 뭐 몰드를 6개 이상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몰드가 깼을 적에 또 뭐 하나가 뭐 15%인가 얼마만큼 이렇게 압축 강도 차이가 있으면은 얘는 하나씩 제거를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10%인지 15%인지 제가 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걸 또 저 우리 교재 보면서 다시 할 거니까 뭐 그렇게
그 압축 강도를 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제 조기 판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유동 이건 이제 작업하기 편한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고강도 그러니까 우리가 40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걸 고강도라 그래. 고강도는 딱 뭘 하냐면 아주 강도가 세게 만들었으니까 여기 공기량이 우리는 공기량이 보통 5에서 6%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 작아야지, 공기가 적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뭐 2%에서 한 뭐 4%든지 이렇게 공기가 줄어져야지 강도가 많이 나오고, 얘는 이제 시멘트 양도 좀 많겠죠. 예, 그리고 얘는 이 압축 강도 시험을 하면은 이게 취성 파괴가 일어나요. 취성 파괴. 그러니까 취성 파괴라는 말은 뭐냐면, 취성 파괴라는 것은 이렇게 퍽 터지는 거. 우리 그 저기 엿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늘어지는데, 응? 이렇게 엿가닥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얘는 늘어지는데, 우리 유리를 여기 잡고선 이렇게 잡아 당기면 어떻게 퍽 터지죠. 이걸 취성 파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피로 파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강도가 25메가파스칼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아주 작은 하중, 예, 뭐 한 1메가파스칼의 하중이 여러 번 반복해 가지고선 와서 뭐 몇만 번 뭐 이렇게 반복을 해 가지고선 이 피로를 느껴 가지고서 파괴되는 거, 우리는 그걸 피로 파괴라 그래. 그러니까 얘는 25메가파스칼 이상이 와야지만 파괴가 되는데 그 이하에서 파괴되는 거, 너무 피로를 많이 받아서 작은 하중으로, 이런 걸 피로 파괴라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강도는 여기 있는 취성 파괴하고, 그 다음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또 취약하다, 이걸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공기량을 적게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 정도가 이제 핵심인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성화 뭐 늘 얘기를 했어요. 예. 크리프라는 것은 하중을 안 줘도 계속 변화되는 거.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좀 전에 엿가락처럼 이렇게 했는데, 엿가락을 잡고선 여기다가 이렇게 눌렀을 적에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 휘는데 우리가 이 손을 띄었는데도 이렇게 점점 침하된다든지 변형되는 거, 이걸 우리가 크리프라 그래. 하중을 제거했을 적에도 계속 변형이 일어나는 걸 크리프라 그래요. 네. 화재에 대한 얘기도 이 고강도에서는 좀 안 좋죠. 해사, 염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콘크리트는 염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이 콘크리트는 이 Cl 성분에 의해서, 염소 성분에 의해서 이 취약해지지만은 무엇보다 여기 철근이 이 Cl 성분이 들어가면은 이 녹이 쓸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녹이 쓸면은 녹이 팽창이 되거든요. 팽창되는 것은 응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팽창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실 적에 뭐냐면은, 여기에 철근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팽창을 해. 팽창을 한다는 건 이렇게 응력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밀어내는데 여기는 밑에 쪽은 이게 두께가 두꺼우니까 이쪽으로는 못 밀리는데, 이쪽 겉으로 우리 부식, 이게 피복이라 그랬죠. 피복 쪽은 얇거든요. 뭐 5cm라든지 뭐 10cm 이내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응력을 주니까 이쪽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그 교량 난간의 철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나가고 철근이 노출돼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거 있다. 한중 콘크리트는 겨울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치기 때문에 골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데피면 좋겠죠. 물도 데피면 좋고. 근데 물을 너무 온도가 세게 데피면은 바로 그냥 또 시멘트하고 만나면 굳어지니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0도 정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재도 데울 적에 뭐 이렇게 그 환풍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데워야지 이게 뭐 우리가 불을 떼서 데우면은 이 성분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또.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서중 콘크리트라는 거는 이 한여름에 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 한여름에 치니까 얘가 수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치면 빨리 굳잖아요. 시멘트가.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굳으니까는 이게 이제 수화열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서중 콘크리트는 또 파이프 쿨링이라든지 프리쿨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온도가 높을 때 찌는 거. 한 25도네. 25도 이상 넘으면은 저기 서중 콘크리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매스 콘크리트는 서중 콘크리트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큰 덩어리를 치니까 그 수화 반응에 의해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저기 서중 콘크리트하고 비슷하게 대체해야 돼요. 해양 콘크리트 이거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치기 때문에 염분에 대한 대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도를 높인다든지 나중에 이 피복 이 이제 중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 피복제를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가 코팅을 하는 거예요. 코팅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안 들어가겠죠. 이런 뜻이 이런 하얀 콘크리트도 코팅을 한다든지 또 이 철근 같은 거를 코팅 철근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 강도가 높이면은 여기 공급이 좀 덜하니까 강도가 높은 거는 이 공기량이 좀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도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하얀 콘크리트예요. 자, 팽창 콘크리트. 팽창 콘크리트는 팽창이 되기 때문에 안 좋지만은 또 필요에 따라서 팽창하는 것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팽창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폴리머는 우리가 화학 재료를 넣어 가지고선 인장 성분을 늘린 거예요. 인장 성분.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세고 인장은 약하잖아요. 근데 인장을 늘리고 또 강도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폴리머예요. 차폐 콘크리트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 하는 거니까 얘는 밀실하면서도 두껍겠죠.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표면결합, 구조물의 표면결합이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네이탄스 얘기했고 동결융해라는 거는 얼었다 녹았다. 백태라는 것은 우리가 콘크리트 보면은 콘크리트 이렇게 구조물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이어친데라든지 이런데 보면 하얗게 이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하얗게 이제 표면에 오염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산화칼슘이 이제 녹아서 물에서 녹아 나와 가지고서 하얗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백태라 그래요. 이게 이제 중성화가 진행된다는 얘기죠. 여기 모래줄무늬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블리딩이 올라가면서 여기 자국이 생기는데 이게 이 물이 시멘트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블리딩이 일어나고 여기 모래만 남는 거예요. 모래만. 그래서 모래 줄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곰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재료 분리가 난 거를 곰보라 그러죠. 자갈 포켓이나 뭐 이런 게 다 곰보 같은 얘기예요.
볼트공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우리가 거푸집 같은 걸 대면서 이 거푸집 제거에는 이 자국 같은 거가 생기는 걸 이걸 볼트공이라 그래요. 어. 허니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나는 걸 이걸 허니컴이라고. 예. 왜 아버님 왜 상하셨니? 상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요 나머지 여기는 쭉 읽어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제가 얘기했던 거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쇼크리트 뭐 얘기도 구조물의 줄론 이건 좀 중요하니까 좀 여러분께서 저기 제가 강의했던 거 참조를 하시면 돼요. 예. 장골제율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크리트 배합 시공 시 유의할 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믹스 콘크리트 네미콘을 레드믹스라 그러는 거예요. 예. 불량 레미콘 처리하는 거 이건 뭐 현장에서 또 중요한 얘기인데 뭐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품질 관리 이거는 2교시 때 필요한 것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심화 학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답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